최근에 이제 오라클의 CDS 스프레드가 급등했어요. 오픈 AI로부터 대규모의 어떤 수주를 받았고 그 정도의 수주를 소화하려면 엄청난 데이터 센터 등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현금 동원력을 감안해 보면 결국은 이제 부채 조달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그만큼 돈을 아직 잘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40에서 120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위험 신호가 분명히 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인플레 해지와 관련된 전략을 저희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원자재, 그 중에서도 골드 계속 이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치에 있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항상 이제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당장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네, 2025년의 마지막 달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사실 11월에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좀 불안감이 확대됐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박희찬 센터장님 모시고 그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도 이 2025년의 이제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네. 이제 항상 이렇게 마지막 달이 오면 저도 모르게 산타랠리라는 말을 기대하게 되는데 네. 오늘 과연 그런 내용이 좀 있을지 아니면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11월 달에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변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변동성도 좀 확대되는 뭐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는데 네. 어떤 것들이 그런 변동성 장세를 좀 야기하게 만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제 미국 시장이 2023년부터 AI 예, 엄청난 랠리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AI 생태계가 이제 계속 확장되고 그 확장에 어떤 편승할 수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예, 주가가 계속 예,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 뭐랄까요, 반대 어떤 힘이 좀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는데 키워드는 일단 재무 건전성인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 예, 그러니까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이거든요. 네. 이 생태계를 우리가 상대할 때. 사실은 그동안은 네. 투자가 증가되는 거에 환호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와서 약간 재무 건전성 얘기는 조금 맥락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그 전에 약간 그 전부터 좀 등장했던 말이 이제 수익화, 예, 수익화 또는 수익성 논란이 있었고 재무 건전성 이슈가 등장했고 재무 건전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크레딧 뭐 리스크, 신용 리스크 얘기하고 그 관련해서 또 이제 중요한 어떤 용어가 이제 CDS 스프레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CDS 스프레드 말씀드리려고 예,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오라클의 CDS 스프레드가 급등했어요. 예, 이게 이제 오라클 하면은 오픈 AI로부터 대규모의 어떤 수주를 예, 받았고 근데 그 대규모의 수주로 인해서 주가가 9월 달에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그 정도의 수주를 소화하려면 엄청난 데이터 센터 등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결국은 오라클의 어떤 이 캐시플로우, 현금 동원력을 감안해 보면 결국은 이제 부채 조달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오픈 AI가 그만큼 돈을 아직 잘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주는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채를 조달해야 되고 그 부채를 조달해 가지고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CDS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이제 주가는 좀 밀리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사실 차트 보면 정말 CDS 프리미엄이 9월달 이후에 거의 80bp 가까이 급등을 한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상승폭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100bp 정도의 CDS 스프레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40에서 120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위험 신호가 분명히 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실 그동안 AI 시장은 어떤 투자의 확대 정도만 본다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수익화 논란에 이어서 이 수익화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실제 기업의 부채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생겼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 오픈 AI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오픈 AI가 그동안 보여준 것도 있고 이제 또 수익화를 위한 노력이 최근에 전개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오픈 AI가 말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을 때 사실 수익화가 굉장히 좀 더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챗 GPT가 이제 주된 수익원이고 현재로서 네. 올해 돈 버는 게 약 130억 정도의 130억. 매출액입니다. 130억 불인데요. 근데 우리 이제 흔히 대형 데이터 센터 네. 1기가와트짜리 만드는데 200억 불, 300억 불 든다고 하거든요. 매출이 130억 달러인데 지금 네.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200억 달러 가까이 든다고 하면 이건 네. 완전히 사실은 현금 흐름으로는 충당이 안 전혀 된다는 맞지 않는 수준이잖아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느냐? 내년도도 보니까 300억 불도 채 안 돼요. 자기들이 발표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낙관 편향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300억 불이면은 데이터 센터 하나 정도 충당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라클 같은 회사의 어떤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되게 이제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거죠. 네. 예. 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경쟁자가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도 사실 네. 좀 문제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제미나이 3가 이제 최근에 뭐 알파벳 주가도 이제 많이 잘 나타납니다만, 어쨌든 네. 제미나이 3가 어쨌든 현재 나온 생성 AI 중에서는 이제 최고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또 이제 GPT 뭐 6가 나오고 7이 나오면은 또 따라잡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수익 모델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수익 모델이 예, 예, 오픈 AI는 수익 모델이 아직 부족하고 성능을 올리는 경쟁은 계속 될 건데, 그걸 위해서는 계속 돈이 투자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수익 모델을 갖다가 알파벳이나 또는 뭐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큰 걱정이 없는데, 오픈 AI는 이제 걱정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AI 논란, 뭐 버블이 있었고, 뭐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알파벳의 주가는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별화가 네. 됐거든요. 모든 네. 기업들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알파벳의 수익화 모델이나 뭐 매출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11월 달에 이제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테마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고,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 주가도 있습니다만, 네.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들이 또 있죠. 네. 이 테마의 끝단에 있는 원전, 네, 맞습니다. 우라늄 또는 뭐 양자 뭐 이런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주가 하락을 많이 떨어졌습니다. 했더라고요. 네. 예. 그 와중에 이제 알파벳 주가는 매우 견고했습니다. 일단은 10월 말에 발표했던 실적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 좋았냐 봤더니 AI를 통해서 광고 매출의 증가세가 가속화됐어요.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본 거네요, 투자에 네, 대한. 그렇습니다. 구글의 최대 강점은 고객 기반이 엄청 튼튼하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검색 광고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고객 타겟된 광고를 갖다가 늘려가면서 AI를 통해서 수익성이 이제 더 강화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요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한 이벤트가 이제 제미나이 3가 이제 네. 딱 나오고, 또 하나 이제 AI 반도체 TPU. TPU 이슈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여기 그림 보시는 대로 다른 주가가 밀릴 때 알파벳은 밀리고 있지 않았고요. 11월 달에. 그러다가 이제 하순 들어서는 다시 이제 더 강세를 보이는 그림이 나왔고, TPU 얘기가 나오면서 브로드컴의 주가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급등세를 띄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밀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밀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밀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알파벳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예. 더 비싸군요. 예,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캐치업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알파벳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발생하는 어떤 매개가 뭐냐?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TPU 또는 제미나이 3 이런 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장착되기 시작하면은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좀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여기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섞이면서 이런 어떤 차별화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차별화의 건전성 이슈를 녹여가지고 좀 압축시켜서 선별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네. 그 중심에 알파벳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엔비디아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어요. 네. 예, 우리 GPU가 뭐 TPU한테 뭐 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네.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GPU는 어쨌든 조금 더 범용이고 더 기술적으로도 더 진일보했기 때문에 TPU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 대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알파벳을 현재로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진영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AI 시장 내에서도 이제는 차별화 국면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다양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TPU를 갖고 있던지 아니면 이제 뛰어난 이제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알파벳 같은 기업들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네. 당연히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 범용 GPU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까지도 관심을 네. 가질 필요 있다. 다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약간 압축. 네, 네, 압축을 그러니까 해야 이제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의 저 끝단에 있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재무 건전성 이슈가 있다든지 당장 수익이 잘 안 보인다든지 하는 쪽은 조금 이제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현재 AI 이슈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유동성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1월 달 이제 저희가 월간 전망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이 사실 이제 유동성 환경에 의한 맞습니다. 힘을 좀 받았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럼 그 유동성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11월 달에 제가 들었던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유동성 상황이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신용 팽창의 규모가 사상 최대로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12월 연준 금리 인하가 있냐 없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네. 흘러가고 있고 이런 여건 하에서 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상업은행들이 현금 비중을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대출을 더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을 더 늘리고 있다는 그렇죠. 소리네요. 예, 네.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유동성 여건에 대한 판단은 일단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자산 가격들이 크게 조정받지 않고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현재로서는 계속 형성돼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 경제 약간 계속된 불안 요인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기대 심리가 높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 해지와 관련된 전략을 저희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원자재 그 중에서도 골드 네. 계속 이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히토류는 어떻게 해요? 히토류 당연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우라늄도 약간 불안하지만 그래도 네. 일단 스토리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 이제 비트코인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 크립토 월드에 대해서 뭐 에셋 관점에서는 잘 말씀 안 드리고 네. 핀테크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여전히 저희가 추천 ETF에 넣어놓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12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죠. 네.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슈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이 오히려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비트코인 가치에 있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항상 이제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당장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완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지금 약간 대체제처럼 넘어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본다라는 그런 거죠.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잘 못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저것도 어렵거든요. 알트는 당연히 힘들어지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어쨌든 없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계속 축적해가고 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과거 이름으로 지금 네.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내다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지금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셨는데 일단 유동성 환경 자체는 아직도 추가로 확장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전성을 위해서 인플레 해치 플레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주셨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중국 증시도 사실 뭐 미국 증시랑 좀 마찬가지로 11월 들어서는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현재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속도 조절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미국에서도 약간 이제 건전성 이슈가 제기된 것처럼 중국에서는 좀 정책적으로 좀 내실 다지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현상을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왔는데 일단은 중국은 사실 투자의 나라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투자가 증가하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도 이후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좀 이제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건데 네. 그 이후로 중국의 고정 투자가 감소한 것은 2020년도 팬데믹 국면을 제외하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수사항을 제외하면 그냥 최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처음입니다. 네, 사실상 이제 처음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이제 반내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과잉 투자 조절하고 막 이런 식의 상황으로 가는 그런 흐름하에서 실제로 이제 고정 투자가 이제 감소 전환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어떤 이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하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림 보시는 대로 오른쪽 그림 보시는 대로 대출 또는 유동성도 조금은 이제 관리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중국이 올해 증시가 전체적으로 한 30%대 지금 상승률 보였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뭔가 유동성으로 펌프질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너무 과열되지 않게끔 좀 관리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면서 중국 증시도 좀 한동안은 좀 뭐랄까요, 좀 속도 조절되는 그런 양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속도 조절의 측면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중국 증시도 완전히 이제 뭐 틀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기조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여건 하에서 네. 기본적으로 이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테크 분야 중심의 어떤 투자 전략은 저희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11월 달에 전망하신 것처럼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도 역시 조금 더 집중해서 테크,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의견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환율 얘기를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는 뭐 2,000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은 상황인데 이 원화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는 내년도에 1,500원 일단 가는 걸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미 뭐 1,470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상승은 일단 아니고요. 1,500원 넘어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원화와 중국 위안화의 디커플링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위안화하고 원화는 같이 움직인다. 원래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완전 지금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사실 하반기에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도 지금 위안화는 달러 대비 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원하는 지금 보시는 대로 상당한 지금 약세를 띄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한국의 어떤 수출 경쟁력의 격차를 좀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물론 데이터가 좀 읽히는 면은 있는데 사실 반도체 제외하면은 별로거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내수 같은 경우에 좀 좋지 못하다는 이슈를 뭐 수출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봤었는데 실제 우리나라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수출로 봤을 때 중국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가격 경쟁력은 이미 상대가 안 되고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도 상당 산업에 있어서 다 이제 역전됐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그 기술 경쟁력을 논하기에 앞서서 중국이 어쨌든 지금 공급 과잉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국 시장이 또 막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외 시장으로 물량 공세를 엄청나게 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어떤 증가 속도에 있어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미국 외 시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한국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 물론 해외 채권 투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화를 조금 더 약하게 만드는데 이걸 이제 돈이 많이 나간다라는 어떤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에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간다라는 어떤 본질, 펀더멘탈 관점에서 이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한국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은 이 중국과의 수출 경쟁력으로 인해서 원래는 우리가 동행한다고 생각했던 위안화와 원화가 좀 괴리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트렌드 같은 부분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투자를 하기가 사실 용이하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실 유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본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난 11월 전망에서도 이 브라질과 호주 같은 자원국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전망을 좀 갖고 계셨는데 지금도 유효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똑같은 차트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번밖에 없어서 충분히 이제 좀 전달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히토류의 일종의 이제 경쟁적인 상황이 이제 자원국에 대한 가치를 또 높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뭔가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히토류지 않습니까? 네. 예, 중국이 그걸 무기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그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히토류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갖다가 지금 여기저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히토류를 중심으로 해서 광물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럼 자원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보니까 브라질 있고 호주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에 어떤 투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어떤 이들 통한 이제 강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환율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브라질 채권 저희가 연초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올해 환율로 인한 수익도 상당합니다 이미. 예,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 국가예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트리플 A인데 미국채보다 금리가 높거든요. 되게 매력적인 상황인 거네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역시 금리, 브라질도 역시 환율과 금리 두 네. 가지 강점이 있고 저희는 잠재적으로 또 하나의 광물 부국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네, 휴전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상당한 관심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 자원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또 추가로 좀 네. 월간으로 설명해 주시면 아마 네. 투자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달에 자산 배분 전략, 이 추천 ETF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정리해온 내용을 보시면은 네. 변화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 빠졌어요. 예, 네. 빠진 게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네. 일단 글로벌 방사는 일단 뺐습니다. 이번에 예,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는 어떤 전쟁 이슈보다는 네. 어떤 자원 개발 이슈로 조금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일단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이미 이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미국 시장의 AI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유동성 환경, 중국 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환경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좀 전반적으로 좀 다뤄봤고요. 관련된 내용이 투자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